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을 이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이제 학자들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프리드랜드라든지 국민의 복지에 기본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 사회적 질서 회복을 위해 제방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각종 법률,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장희묘 교수님께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존의 사회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욕구를 충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 활동의 총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라고 하면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행위들을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실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 두 가지 기법들로 이루어진다. 자, 사회복지 자체가 물론 이게 실천에서 나올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정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이 있어요. 자, 자녀적 성격을 다른 말로 보완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완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기존에 있었던, 왜 그러냐? 기존에 있었던 사회 안에 사회 질서들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그 사회 질서에 낙오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는 적응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착취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착취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경쟁 체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보완적, 자녀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완적, 자녀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해결하지 못한 욕구가 있겠죠? 이 욕구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보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녀적 성격, 보완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완적 기본들을 할 수 있도록 해두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해주는 거냐? 보완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거죠.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이해 터진다라고 해 자녀적 성격이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 제도적 성격은 똑같아요. 제도적 성격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본 거냐? 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해결 못할 수 있어 라고 먼저 캐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터져서 그 문제를 보완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입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인간의 생애 주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 라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죠. 제도를 먼저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제도를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적 성격이죠. 그래서 사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제도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로부터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을 정말 이게 자세히 풀면은 이게 더 많아요.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는 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보기
맛보기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적 성격이냐 제도적 성격이냐 이런 큰 틀만 이해할 거고요. 정책론 가서 자세한 내용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변화가 있어요. 사회복지 개념이 기존에 있었던 자녀적 성격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 정책 제도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과거와 이제 현재에 대한 특징들이 이제 이러는데 프리드랜드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과거라고 그랬어요. 자, 과거는 자녀적 개념입니다. 자녀적. 야, 우리 노력을 해서, 야, 니네가 너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왜 도와달라고 하냐? 라는 것이 이제 자녀적 성격이에요. 뭐예요? 노력 여하입니다. 능력 여하에 따라서 너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만 뭐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왜 도와주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왜 도와줄까요? 왜?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도와주냐? 불쌍해서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너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선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자선으로 해서 도와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 자선으로 도와준대. 그럼 누구나 다 도와줄까? 힘들다고? 아니겠죠. 이 자산조사, 소득조사를 해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적으로 해요. 선별을 해가지고 그 선별된 사람만 도와주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좀 많이 도와주든지 많이 도와주지도 않죠. 최저 수준을 도와주게 됩니다. 즉 뭐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겠다. 그러면 요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와 소득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낙인이 생기는 거죠. 낙인이 생겨요. 왜 낙인이 생기냐라고 하면은 빈곤은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예요. 개인. 너가 임마 게으르니까 막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개인 탓을 하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 이 문제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초점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맹 구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게 됐고요. 자, 이 시대는 뭐였냐면 우리 이제 영국으로 본다. 영국으로 이렇게 영청해서 딱 보게 되면 영국에서 뭐가 나오냐? 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 자, 이런 것들처럼 뭐예요? 민간복지가 줄을 이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가 지나요. 시대가 지나면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로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냐? 자, 자녀적 성격이 아니고요. 제도적 성격입니다. 자, 왜 제도적 성격이냐? 제도를 만드는가?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주냐? 자선이래요. 자선이 뭐라고 했어요? 불쌍해서 준다. 네가 임마 이렇게 하는 게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정책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고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사람들의 평등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민권이에요. 시민의 권리를 가진 시민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방금 자선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민권 차원. 너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민권에 들어가죠. 선별하지 않아요. 제도예요. 제도. 보편적으로 주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료 주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저 수준으로 도와주냐? 그렇지 않고 필요한 만큼 도와주겠다.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10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만 딱 던져주는 게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면 최적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적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50만 원이 필요하면 5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최적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조사, 소득조사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나라의 권리인데 국민이면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찍히지 않아요?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인가요? 환경 탓이에요. 환경 탓.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나 열심히 일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야,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임금이 8만 원이네. 이러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이러면. 그래서 환경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현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한 거에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해요. 문제 예방입니다. 문제 예방인데 이 문제 예방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가 과거에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책론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는 자녀적이었어요. 자녀적. 제가 아까 뭐 이거는 정책론 가서 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과거는 정책론, 자녀적 성격, 현재는 제도적 성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 특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미국 사회복지 사협회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사협회가 이야기했든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모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좋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볼까요? A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A라는 일이 터졌는데, 자, 1이라는 사람과 2라는 사람인데 얘는 문제. 이게 문제야. 얘는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겠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는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1에겐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준다? 이 1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들을 발달시켜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대처 능력들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경책이죠. 이 인간은 인행사에서도 배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과 환경, 뭐요? 상호작용이겠죠.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돕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왜 자녀적, 제도적 성격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으로 필요한 정책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서요.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한다?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실천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야, 제도가 없으니까 안 되냐. 법 좀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또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1961년에 만들어진 서비스법으로 치면 아동복리법이에요. 아동복리법. 전쟁고아로 인한 아동복리. 지금의 현재 아동복지법이죠. 왜 그러냐. 전쟁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국가에 갔죠. 도와줘라 라고 했더니 국가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가 도와줄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부랴부랴 만들어진 것이 아동복리법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은요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80년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동복리가 61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 20년이 지난 이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이 8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과는 20년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81년도에 그거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이제 올림픽에 의한 역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이런 문제, 실천을 통해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규정들, 정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천의 의미다. 사회복지 사업회 실천의 의미고요. 자, 목적도 똑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한 실천 왜 한다고요? 삶의 질 향상이에요. 인간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누구나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거죠. 실천의 의미와 같죠. 우리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얘기했던 대처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처럼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잠재력입니다. 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처 능력, 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 이제 잠재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뽑아내려고 하죠. 왜요? 모르니까 못할 수 있었으니까 그 잠재력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자, 그리고 뭐 있었어요? 삶의 질이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감수죠. 자, 문제의 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문제 대처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이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고요. 자, 아까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정책이에요, 정책.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환경과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 사회 정의까지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기능이 있어요. 실천의 기능.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이 이제 있는데, 자, 미국 사회복지 사협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자원을 획득하려고 한다. 이런 게 다 실천이겠죠. 자, 디귿을 보면 돼요. 이게 예전에 어떻게 나오면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사회복지 조직이 있는데 누가 한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클라이언트는 조직에 아니면 개인은 조직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바뀌어서 그건 아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개인 클라이언트가 더 중요합니다. 자, 뭐 상호관계를 촉진시킨다. 조직 및 제도 간의 상호관계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것들처럼 뭐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은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기능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시적이네요. 미시. 가장 작은 거죠. 자, 미시. 직접 실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실천. 가서 내가 스스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미시적 실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1대1로 서비스 주는 것이 미시적 실천이고요. 자, 거시적 실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적 수준의 실천이 있는데요. 자, 방금 이야기한 미시적 실천 같은 경우는 직접 실천이었어요.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실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거시적 실천은요. 간접 실천입니다. 간접 실천인데 이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준다라고 했다면 간접 실천인데 거시적에서는요. 간접으로 어떻게 하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거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접적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간접적 실천은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 실천은 보통 개인이나 뭐 가족 정도 좀 짧은 뭐 집단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거시적 실천은요 가족 집단 이런 조그만 정도가 아니라 전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로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접적 실천에 해당되고요. 우리 정책이에요. 제도, 규정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 거시적 실천, 간접 실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적 수준을 보게 되면 미시와 거시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게 중간이니까 뭐요? 중개예요, 중개. 연계가 중요하다.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단체, 뭐 A 집단과 B 집단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중간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직접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기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관. 사회복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이제 직접 실천이고요. 중간적 실천은 연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관과 기관을 연계해주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사협회라든지 뭐 협의회라든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중간적 단계다. 중간적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이고요. 미시적은 아까 지금 제도, 규정을 만들어버리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념입니다.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복지 이념이 좀 중요해요. 시험에서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념들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인도주의가 있습니다. 자, 인도주의. 자, 이 인도주의는 인도주의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책에 보면은 인주주의 또는 박애사상이라고 하는데 박애주의랑 인도주의 차이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냥 큰 틀에 비하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인도주의 또는 박애주의 사상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인도주의예요. 왜 도와주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어려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와준다라고요. 그래서 요 인도주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왜 도와주냐면 쉽게 생각할게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불쌍해서. 이 사람들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못 먹고 있냐?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인도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정신, 이타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 이타주의인데 이 박애사상이 이타주의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 불쌍해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겠네요. 불쌍해서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인도주의랑 박애사상을 설명할 때 좀 차이를 두는데요. 이게 둘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자, 부자가요, 빈자를 도와주는 것인 인도주의예요. 왜? 나는 먹을 게 많으니까 도와주는, 이 사람들을 왜 먹지 못할까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박애사상은요, 빈자가 빈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시 보기 때문에 빈자가 빈자를 도와주는 것이 박애사상이다. 근데 책에는 인도주의, 박애사상 같이 묶어놨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정신, 이타주의를 갖고 있는데요. 요 인도주의 사상은 자선조직협회,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텐데요. 자선조직협회의 이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인도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들이 생각을 하고 도와줬던 것이 이 인도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진화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회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원래 진화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물에게만 인정이 되었던 것이 진화론이에요.
동물에 그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환경에 적응한 동물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은 다 죽는다라고 했던 것이 진화론이죠. 우리 환경이 변하면서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회 진화론은 사회가 변화합니다. 인간의 사회도 변해서 쉽게 언제냐?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변할 때 이 산업혁명이 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에 잘 적응한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고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빈곤한 사람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통제적 측면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적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사회 진화론도 마찬가지로요.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가 이 인도주의와 진화론, 사회 진화론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사상을 갖고 있던 사상이 사회 진화론과 인도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인데 방임이래요. 자유주의도 있고요. 거기에 또 자유방임주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유방임주의가 좀 더 자녀적 성격에 가까운 거예요. 자유방임주의가. 자유방임주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자유와 방임이 합쳐진 게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신경 쓰지 마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란 게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예요. 자, 방임.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니까 자,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왜? 방임이니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은 국민들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거기에 방임한다.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뭐요? 경제성장이에요. 경제성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자유방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자유방임주의 밑에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가장 중요해요.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유를 보장해 주면은 이게 경쟁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낙오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유방임주의는 낙오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놔둬야 돼요. 왜? 국가는 뭐 하지 말래요? 개입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개입하지 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어려운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에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자유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낙오된 사람들도 있겠죠. 적응하지 못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긴?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들, 정말 이 사람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자, 개인주의 뭐예요? 아이,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죠. 즉 뭐냐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신이 지는 거예요. 자,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가난해. 네 탓이야. 왜요? 여기네.
네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가난한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개인주의는 빈곤의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으로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데, 이 개인주의는 우리 이제 역사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영국의 역사에 이 열등처우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열등처우라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열등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수급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열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등처우 원칙이에요.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워서요,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주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줄임말이 삼인주의입니다. 삼인주의가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말이에요.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래요.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가 점진적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알죠? 공동생산, 공동배분. 마르크스의 막시즘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회죠. 그래서 이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평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등. 국민들에 대한 평등이 중요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어때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개인주의 같은 경우 모든 책이 본인 책임이라고 했지만 이 사회민주주의에서는요, 사회 탓이에요. 즉 사회 탓,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 너네가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탓이요. 그 환경을 다 컨트롤하지 못한 게 누구예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민주주의는요, 요거는 자, 인보간 운동입니다. 자, 인보간 운동의 슬로건이었던 것이 사회민주주의, 급진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운동에서 힘들어져요. 자, 세 번, 그러니까 또 이제 신마르크스입니다. 신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아니야? 공동생산, 공동배분 마르크스잖아. 맞죠? 자, 신마르크스입니다. 신마르크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전통적인 마르크스, 기존의 이제 막시즘, 이제 이 사회주의와 좀 다르다. 공동생산, 공동배분인 이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게 사회주의와 똑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비슷한 게 이제 신마르크스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마르크스 입장, 사회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뭘 또 인정해 주냐? 개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사회주의는요, 개인 재산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공동생산, 공동배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신마르크스주의는 그렇지 않고요. 사회주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 주면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가 정책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마르크스 왜 그러냐면 이 자본가가 이제 사장들이잖아요. 이 사장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부리죠. 그리고 월급을 주면서 하는데 이 노동자들은 사장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속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개인이 이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겠죠. 또한 국가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단들이 야, 그거를 왜 자꾸 돈을 쓰고 국가의 복지에 대해서 돈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세금 많이 나가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자본가들이 하는, 왜? 자기의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 그런 것들처럼 이 자본가에 대해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신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아예 공동생산, 공동배분이 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마르크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공동생산, 공동배분처럼 평등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해준다? 국가가 개인 자유, 개인 소유물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면서 자본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다. 왜 그러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기 어렵다라기 보니까 이렇게 신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만을 다 원할 원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 사람이 원한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즉 뭐냐면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 스스로 이제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이제 단체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다원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하면 개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이 원하는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요. 환경과 권한을 부여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어려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수혜자가 아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관계로 본다라고 얘기하죠. 왜? 시민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원래 이제 수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주는 대로 받는 게 수혜자예요. 뭐 공급자 입장에서 얘다 너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면 먹고 떨어져야 돼. 근데 요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이라고,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초이스 할 수 있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요? 좋은 거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 좋은 것을 내서 내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기존에 있을 때는 뭐 클라이언트와 해서 이제 이게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수평적 관계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든지 고객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다원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이 실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사회복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변화해 되었고 왜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념들 있죠. 이 이념들, 인도주의부터 다원주의까지 이 이념에서 아마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념은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인지,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잘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치와 윤리가 들어갑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치가 더 크냐, 윤리가 더 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니까요. 이 내용들, 가치와 윤리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치와 윤리에서도 최소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만 조금 할 수 있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시간, 실천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의 실천의 가치와 윤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